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수억 개의 연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찰나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모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들여다본 스마트폰 화면도 한국 기술입니다. 유럽의 차가운 겨울을 데우는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배도 한국 조선소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도, 코첼라 무대를 뒤흔든 음악도, 전 세계 넷플릭스를 장악한 드라마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DRAM 세계 1위, OLED 세계 1위,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수소 연료전지 발전 세계 1위, 오지 보급률 세계 최상위, 특허 출원밀도 세계 최상위, 전기차 배터리 기술 세계 선도, e스포츠 최강국, K-팝 글로벌 지배력, K-뷰티 수출 세계 1위권. 딱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서울, 도쿄와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이 산업의 흐름을 지켜봐왔죠.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산업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한국 반도체가 이 정도까지 세계를 지배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대형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면적만 따지면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였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냉각 시스템이 뿜어내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끝도 없이 줄지어 선 서버렉들 사이로 초록빛 LED가 쉬지 않고 깜빡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뇌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설의 책임자가 저를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멈추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모리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처음엔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DRAM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챗GPT 하나에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개의 연산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연산 데이터를 순간순간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RAM입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용량이 부족하면 인공지능은 그냥 멈춥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추는 것처럼. 그런데 인공지능이 더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DRAM으로는 속도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공지능의 연산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생겼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DRAM이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6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를 혁명적으로 넓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서는 그 칩 안에 들어가는 HBM은 한국산입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메타도 한국 메모리 없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데이터 센터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의 심장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정답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공장을 짓는데 수십조 원이 필요하고 기술을 쌓는 데는 10년, 20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칩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잘해도 메모리 생산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메모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계가 인공지능을 말할 때 그 인공지능은 한국의 메모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세계 기술 문명의 기반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켭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 화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화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독일 미넨에서 열린 국제 디스플레이 기술 학술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발표자 소속을 보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표 내용은 차세대 OLED 기술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독일 연구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한 세기 넘게 정밀 기계를 만들어 온 독일의 연구자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원리를 알면 왜 이것이 혁명인지 이해가 됩니다. 전통적인 LCD 화면은 뒤에서 빛을 비춰서 색을 만들어냅니다. 형광등처럼 배경 조명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화면을 보여줄 때도 사실 뒤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진짜 검정이 아닙니다. 반면 OLED는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그냥 꺼버립니다. 진짜 검정입니다. 명암비가 압도적이고 색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깊습니다. 전력 소모도 훨씬 적죠. 그럼 왜 중국이 아직 못 따라올까요? OLED 제조의 핵심은 증착이라는 공정입니다. 유기물질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얼마나 정밀하게 올려놓느냐가 품질을 결정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분의 1 수준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공정을 잘못하면 화소가 타거나 얼룩이 생깁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한국은 15년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도 OLED를 만듭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폰에, 삼성이 갤럭시에, 구글이 픽셀에 쓰는 프리미엄 OLED 패널은 여전히 한국 것입니다. 불량 없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뽑아내느냐, 그 수율에서 격차가 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도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화면을 접는다는 것,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는 원래 부러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술은 접히는 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십만 번 접어도 금이 가지 않는 초박형 유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화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그 시장을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니 스마트폰 화면도, 구글 픽셀 화면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TV의 화면도 한국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손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TV가 왜 좋냐고요? 화면이 한국 거니까요. 세계가 이미 한국을 화면 기술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201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그날 이후 유럽의 에너지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온 유럽이 갑자기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직접 연결된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 에너지 패닉이었습니다. 유럽이 선택한 대안은 LNG, 즉 액화천연가스 수입이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런데 LNG를 수입하려면 LNG를 실어 나를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입니다. 저는 그의 가을 경남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조선소 도크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쇳내와 용접 연기, 그리고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는 묵직한 진동.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인 LNG선의 크기는 인간의 감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장 4개를 이어 붙인 것보다 긴 선체가 안개 속에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LNG선은 그냥 큰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2도를 유지하는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천연가스는 액화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야 배에 실어 옮길 수 있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영하 162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온도가 흔들리는 순간 기화가 일어나고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항해하는 내내 태풍을 만나도 적도의 뜨거운 열기를 지나도 그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단열 기술이 핵심입니다. 선체 내부에 들어가는 화물창 단열 시스템을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구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개발된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기술을 훨씬 앞서 발전시켰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 세계 LNG선 발주의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일본도 있지만 대형 LNG선 건조 능력과 납기 안정성에서 한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에서 아직 차이가 납니다. 어제도 조선소 앞에서 독일 에너지 회사 임원을 만났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직접 날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겨울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겨울이 한국의 조선소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 뒤편 언덕에서 도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튀고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 올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선체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유럽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세계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진짜 심장은 차체가 아닙니다. 배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충전되느냐, 추운 날씨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충격을 받아도 화재가 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배터리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없는 전기차는 그냥 바퀴 달린 무거운 박스입니다. 저는 독일 미넨 모터쇼를 여러 번 취재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리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배터리 공급사 부스가 생겼습니다. 자동차 회사 부스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름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공급자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 플랫폼을 설계할 때 배터리 파트너로 선택한 곳이 한국 기업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고급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한국산입니다. 미국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에 쓰는 배터리,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모두 한국 기업과의 합작에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기술 때문입니다. 배터리셀을 얼마나 작게 만들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를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무게로 더 멀리 갑니다. 이 수치에서 한국 배터리가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한번 열폭주가 시작되면 소화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 옆 셀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기술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 데이터가 압도적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공장 준공식이 열렸을 때 주지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지역 일자리 수천 개가 생겼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지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데 그 심장을 만들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 주지사가 한국의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지금의 10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 거대한 성장의 한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도 강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거의 없고 석탄도 부족합니다. 산업화를 이루면서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돈을 써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에너지가 귀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 집약적인 노력이 지금 수소 연료전지 기술로 꽃을 피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죠. 연료전지는 그 반대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로 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청정 발전 방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곳만으로도 수십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 승용차입니다. 수소버스, 수소트럭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국 수소기술 시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가 넥소의 구동 원리를 설명하는 동안 독일 언론인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독일 기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자동차를 100년 넘게 만들어 온 독일 기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전 세계가 이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핵심 축에 수소 기술이 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혁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약점이 오히려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빠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인터넷이 빠른 게 아닙니다. 생각이 빠르고 실행이 빠르고 연구가 빠르고 혁신이 빠른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오지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오지가 왜 중요한지 처음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더 빠르게 열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수백 대의 차량, 수백 개의 신호와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것. 원격 수술 로봇이 수천 킬로미터 밖 의사의 손 움직임을 거의 지연 없이 전달받는 것. 공장 안의 모든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스스로 최적의 생산 라인을 조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넓게, 가장 촘촘하게 깔아놓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쓰는 인터넷 속도가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 평균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경제, 원격 근무, 인공지능 서비스, 이 모든 것의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수치는 따로 있습니다. 특허 출원 밀도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국가기술 경쟁력의 가장 정직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수치에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미국보다도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결과물입니다. 연구자가 밤새워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나오는 것이 특허입니다. 그 밀도가 높다는 건 이 나라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오늘의 연구개발이 10년 후 기술 패권을 결정합니다. 씨를 뿌리는 나라와 씨를 뿌리지 않는 나라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깁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 씨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뿌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울, 대전, 수원의 연구소를 취재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의 눈빛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눈빛. 자원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이 나라의 역사가 그 눈빛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를 강타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해프닝이다. 일시적인 유행이다. 한국 팝이 세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는 힘들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파리에서 K-팝 콘서트를 취재했습니다. 공연장은 베르시 아레나 수용 인원이 2만 명에 가까운 대형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장 밖에 줄이 수백 미터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 스페인에서 온 가족,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청소년들. 손에는 한국어로 적힌 응원봉을 들고 입으로는 한국어 노래 가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동안 멍했습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유럽 청소년들이 한국어 가사를 떼창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싶었습니다. BTS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백에서 한국어 노래로 1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미국 음악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시장 중 하나입니다. 영어권 아티스트가 아니면 주류 시장에 들어가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 벽을 한국 팀이 허물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코첼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가 됐습니다. 세계 팝 음악의 최정상 무대에 한국 그룹이 선 겁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가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K-팝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 노래, 춤, 언어, 이미지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준비된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K-팝은 이제 하나의 글로벌 문화운동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음악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겁니다. 총 대신 음악으로 우리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넷플릭스 190개 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됐고 공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콘텐츠가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그것도 압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미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오징어 게임 봤어요? 대박이에요.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한국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콘텐츠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꾸준히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조단위 투자를 합니다. 한국이 세계 콘텐츠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된 겁니다. 2019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그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수상 소감을 하는 봉준호 감독 뒤에 대형 화면에 태극기가 비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빠른 전개, 섬세한 감정 묘사, 예상을 뒤엎는 반전. 이 요소들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세계인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문화는 국가 브랜드이고 경제력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 여행을 꿈꾸고 한국 화장품을 쓰며 한국 식품을 찾게 됩니다. 스크린 하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미국 출장 때마다 들르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세포라라는 화장품 전문 매장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매장에 이상한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입구 근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한국어가 적힌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직원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K-뷰티 섹션이에요. 요즘 이쪽이 제일 잘 나가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K-뷰티가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 과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화장품을 단순한 색조나 커버가 아니라 피부 관리, 즉 스킨케어의 관점에서 봅니다. 모습, 영양 공급, 피부 장벽 강화. 이런 개념들이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먼저 발전했고 세계 소비자들이 그 철학에 공감했습니다. 둘째, 성분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공개하고 기능성 성분을 충분히 넣는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셋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유럽 명품 화장품 브랜드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하거나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K뷰티에 열광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국 부츠 약국 진열대에도 한국 화장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뿌랭땅 백화점에도 한국 뷰티 코너가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K뷰티는 뷰티 트렌드의 기준이 됐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 10년 사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수출국으로 꼽힙니다. 피부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침략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게임을 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그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올림픽에 e스포츠 종목을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고 세계 주요 도시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생겨나고 있으며 억 단위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대회를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e스포츠 선수는 웬만한 프로 운동선수 못지않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경기장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우승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을 현장에서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수만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 팀의 국기를 든 팬들이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팀 팬들까지 술렁였습니다. 한국팀이 특정 플레이를 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상대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감탄하게 만드는 플레이였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 팬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수들은 그냥 다른 레벨입니다. 같은 게임을 하는데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 e스포츠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 e스포츠는 프로리그가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팀 단위로 합숙 생활을 하며 전문 코치와 데이터 분석가들이 붙어서 지원합니다. 운동선수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게이머를 육성하는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탄탄하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페이커. 이승현 선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축구의 메시,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처럼 e스포츠의 페이커는 세계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켜온 선수. 경쟁자들이 세대를 바꿔가며 도전해도 페이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하이, 파리, 런던 경기장에서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관중석에서 눈물 흘리는 한국 팬들의 모습. 저도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중국, 유럽, 북미의 e스포츠 팀들이 한국 코치를 영입합니다. 한국 선수 출신이 외국 팀의 감독이 됩니다. 군사 분야에서 교관을 파견하듯 e스포츠에서도 한국은 세계의 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운동장에서 싸웠고 지금은 가상의 세계에서도 세계를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LNG, 조선,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에너지, 오지통신, K-팝, K-드라마, K-뷰티, e스포츠. 어느 하나 만만한 분야가 없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세계 최정상 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세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하위권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오래 연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았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세계 최상위, 특허 출원밀도 세계 최상위.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들이 10년 후, 20년 후 어떤 꽃을 피울지 우리는 이미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쓰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한국의 에너지를 의지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이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